하자. 그 토지, 관할권 부존재 효과, 직권 조사에서 관할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재판하는 수사본이 직권 조사에서 관할권이 없는 걸 판명이 되면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한다 그랬잖아, 그제? 그에 대한 예외. 토지 관할의 위반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고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조사한다는 거. 왜 그러냐? 토지 관할은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고 그랬지? 피고인, 재판받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피고인이 뭐 불편을 호소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래서 이거 이제 줄쳐나.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 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 선고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토지 관할은 이제 상대 소조건이 되는데, 소조건은 원래 법원이 직권 조사하는 거지만 그 관할 중에 토지 관할만큼만은 피고인을 위해서 한 거니까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 위반 선고를 못 하는데, 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토지 관할은 그 피고 사건 진술 전에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관할 위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 뭐 연고도 없는 제주도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 제주도에 뭐 피고인이 주소지도 아니고 범죄지도 아니고, 이래서 길쌤이 제주도에서 재판을 받으면 이 관할 위반 신청을 안 하면 제주 판사가 뭐 놀러도 오고 재판도 받으러 왔는 거로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는데 오늘 재판에 들어가면 모두 절차 있잖아요. 모두 절차 있고 사회심리 절차 있고 판결 선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사회심리 들어가기 전까지 관할 위반을 신청해야 됩니다. 여기 사회심리에서 그 증거조사 들어가고 나서 관할 위반을 신청하면 무효가 치유가 돼요. 무효가 치유됩니다. 뒤에 무효 치유에서 이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물관할 위반 별표 한 4-5개 하나.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쪽에 나올 거예요. 사물관할 위반.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경우인데, 관할 위반이 나면 관할 위반 판결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에 대한 예외로서 관할 판결을 하지 않고 그 관할 법원으로 옮겨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송이에요, 이송.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자, 공소장 변경 요 말이 빠지면 안 돼요. 공소장 변경 별표 놓고,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관할 법원은 관할권 있는 분을 이송하고요,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항소심에서도 같은데 무슨 말이냐 봐보죠. 1심의 그 신급 관할이 사물 관할하고 엮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방법원 단독 판사가 1심이면 이제 그 절도 같은 가벼운 사건, 2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항소부고, 3심은 대법원이고, 1심 재판이 살인 뭐 강도처럼 합의부 사건이면 2심은 이제 고등법원이고 이런데, 상해죄로 사시미 칼로 이제 찔렀다 그래서 상해죄로 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단독 판사한테 기소가 됐어요. 상해죄로 기소됐는데, 이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병원에서 죽어요. 얼마 있다가 기소가 된 다음에. 그러면 사건이 상해치사죄로 바뀌고, 상해죄는 단독 판사 사건인데 뭐 10년 이하의 징역인가, 그래서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단기가 3년이나 돼요. 그래서 합의부 사건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버려 두고 상해치사죄로 바뀐 상해죄로 기소된 걸 내버려 두고 인천지방 합의부에다 상해치사죄로 또 기소하게 되면 이거 같은 사건이 이중 기소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에는 그 단독 판사가 이제 상해죄에서 상해치사죄로 공소한 변경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하고 나면 바로 무슨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단독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위반 판결 선고해야 되죠, 그죠?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해서 자기한테 기소된 이 상해 사건을 없애고 나서 다시 합의부에 기소하도록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절차가 중복되니까 그
8조 2항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관할 판결 선고하지 말고 합의부 사건으로 공산 변경해주고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할 게 아니고 합의부 법원, 관할 법원을 이송해 주라는 규정을 두게 됐어요. 이송을 해줘요. 이송을. 이게 항소심에서도 똑같습니다. 지방법원 합의부 2심에서 합의부의 상해죄로 기소됐다가 피해자조 상해치사죄로 바뀌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고등법으로 이송해줘야 되죠, 그죠? 합의부의 2심은 2심은 고등법원이니까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공소장 변경에서 합의부 사건도 변경된 경우에 기소된다. 처음부터 합의부 사건이 단독 판사에서 기소되면 그건 관할 위반 판결 선고합니다. 처음에는 단독 판사 사건인 줄 알고 기소를 했다가 공소장 변경에서 합의부 바뀐 경우에만 이송해줘요. 자, 그 다음에 치료 감호 사건 있잖아요. 치료 감호 사건. 여기 이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 치료 감호 사건인데 이건 합의부 관할입니다. 그래서 항소심 변론 종결에서 치료 감호를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치료 감호에 이제 술 먹고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또는 마약으로 뭐 성폭행을 했다 또는 그냥 뭐 상해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요것만 기소하면 요건 단독 판사 사건이 되는 거죠. 단독 판사 사건이 됐는데 알코올 마약 요거 그 치료 감호를 청구하잖아요. 치료 감호. 그러면 요 치료 감호가 들어가면 요거는 합의부 사건이 돼요. 합의부 사건이. 그래서 치료 감호를 청구하는 순간 여기 이제 피고 사건이죠. 성폭행 사건, 상해 사건. 피고 사건하고 그 치료 감호 사건하고 같이 모아서 이쪽으로 이송해 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따라서 피고 사건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치료 감호 청구가 인정이 되면 저기 2심인 경우죠. 2심에 똑같이 합의부의 치료 감호 청구되면 합의부의 2심인 고등법원으로 이송해 줘야 됩니다. 고등법원으로. 이런 게 관계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쪽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근데 거꾸로 어떻게 되느냐? 단독 사건인 줄 알고 기소했다가 합의부 사건으로 바뀌었을 때는 합의부로 이송해 주는데 합의부 사건인 줄 알고 기소를 했다 알고 봤더니 단독 사건이다 그러면 단독으로 이송해 주느냐? 아닙니다. 그냥 재판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나 합의부가 하는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공산 변경된 경우에는 이송하지 않고요. 그냥 직권으로 심판하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그다음에 국민참여재판 뒤에 이제 국민참여재판이 나오는데 국민참여재판이 아직까지는 합의부 대상이에요. 즉 배심 재판이 합의부 사건만 배심 재판이 되는데 이게 또 단독으로 바뀌었더라도 그냥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 합의부 사건이 단독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냥 그대로 한다는 거. 자, 그 판례도 별표 한 3개 놓고 이쪽에 조심하세요.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 그 다음에 치료감호 사건에 관한 부분 고등법이고 노랗게 된 부분 빨리 줄쳐.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 사건, 피고 사건 모두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 다음에 요 판례 합의부 사건이 관할 단독 판사 사건으로 공산 변경 허가 신청 제출되자 착오 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 판사에 재배당한 것은 위법이다. 그냥 해야 된단 말이야. 합의부 사건이 단독 사건으로 바뀐 경우에는 단독이 합의부 바뀐 경우 이때만 이제 이송을 해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관할 위반 판결하고요. 관할을 하는 결정하고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 정리에 넣어놨 요점 우리 책에 요점으로 되어 있는데 관할 위반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 즉 항소 상고할 수 있죠. 근데 관할 관한 결정, 즉 병합 심리 결정, 관할 지정 결정, 관할 지정 결정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일은 항고하지 못하는데 즉시 항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항고를 못해요. 일체.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사건의 이송 보겠는데 뭐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되지 않는데 시험에 많이 나온 게 그 1번입니다. 현재직 관할 부분에 대한 이송. 이거 별표 한 3개 놓으세요. 현재직 관할 부분에 대한 이송. 다른 건 몰라도 되지만 이건 나와요.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 구역 내에 현저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현재지를 관할한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인천지법에 합의부에 기소가 됐는데 이놈이 저기 부산에 가 있단 말이에요. 부산에 지금 피고인이 살고 있어요. 여기 가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준다는 겁니다. 이송해 주는데 두 개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요 관할 인천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어야 됩니다. 즉 관할권은 있는 경우예요.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다.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관할권이 이 사람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그러면 그냥 관할권 판결하면 됩니다.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기소를 했는데 피고인이 지금 인천에 안 살고 부산에 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만 이송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송은 재량입니다. 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할 수 있다. 별표 한 3개 달면 할 수 있다. 하야 한다고 아주 많이 속입니다. 이송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판례 별표 한 3개 놓고 그 법원이 형사법 8조 법원의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현저하지 않는 경우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해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반드시 이송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관할령 판결을 선고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공산 변경으로 있는 이송은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어떤 놈을 도둑놈을 잡고 재판하다 보니까 얘가 군인이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군사법원으로 옮겨줍니다. 이송해줘요. 근데 이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에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이 없대요. 차다 줄쳐나 마지막에 이 경우 이송 전에 행한 소송에는 이송 후에도 효력의 영향이 없다. 즉 아까 그 관할 위반의 법원에서 한 행위도 무효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절차 유지 원칙이죠. 민간 법원에서 한 그 소송이가 그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최근 판례가 이걸 확인한 최근 판례가 있죠. 2015년 판례가 있어요. 자, 거기 세 번째 판례, 두 번째 판례 두 번째 문단. 이와는 달리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음에도 제시결정을 한 후에 변호사 사건을 일반부로 이송한다면 위법이지만 다만 이송 전에 한 소송에는 이송에도 그 효력 영향이 없으므로 사건을 이송받은 일반법원서는 다시 처음부터 재심 개시 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고 군사법원이 재심 결정을 유한 것을 보아 후속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 정도 봐두고요. 그래서 요번에 관할에서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100% 나옵니다. 관할 쪽 잘 해두시고 제척 깊이 회피는 이거는 관할에서 한 2번, 3번 나와서 더 이상 내게 뭐 하다 이럴 때 어쩌다 한 번씩 끼어 나옵니다. 제척 깊이 회피가 끼어 나오는데 쉬워요. 이거 뭐 결코 안 틀리더라고. 절대로 안 틀리고. 그래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척 깊이 회피 개념을 잘 잡아주면 돼요. 공정한 심판을 위한 제도입니다. 뭐 스포츠 경기를 공정하기 위해서는 심판이 먼저 공정한 심판이 되잖아요. A매치 하면 제3국 심판을 반드시 세우잖아, 그지? 그거하고 똑같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쪽도 편들지 않는 제3자 입장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공정한 심판을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심판진 구성이 잘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법관이 뭐 피고인이나 피해자하고 뭐 친척이거나 아버지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빼앗집니다. 그게 제척이에요. 제척이 들제 물리칠 척이라 그래서 자동적으로 빠집니다. 피해자의 아버지야 또는 피고인의 아버지야 이러면 한쪽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동적으로. 그다음에 깊이는 그런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하면
저 판사를 바꿔달라. 재판부 이제 교체 신청이죠. 기피가 저 판사 싫다 이겁니다. 그게 기피고요. 끌일 기피할 피죠. 회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법원 판사가 내가 이 재판을 맡았다가는 내가 오해받을 것 같다. 그러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회피고요. 회피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척 기피가 뭐 이따금씩 구색가축위에서 한 번씩 나오는데 자, 먼저 채척 봐보죠. 채척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우리가 현저한 것으로 법률에 유형적으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그래서 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유형적으로 규정된 거 줄쳐놓고요. 그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채척의 원인 봐보죠. 채척의 원인 오른쪽 페이지 봐보세요. 281페이지 채척 원인 17조인데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이런 게 채척 원인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법관이 피해자다. 법관이 사기 피해자, 폭행 피해자야. 그러면 뭐 법정 최고에 무조건 때리겠지, 그지? 그다음에 법관이 피고인 피해자 친족 또는 법관이 피고인 피해자 법정 대리인, 법관이 사건의 증인, 감증인 된 때, 뭐 대리인, 변호인, 보전이 된 때 6호 치료가 독자적으로 중요합니다.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거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를 관여한다. 즉 법관이 지금 사건을 재판한 법관이 옛날에 수사를 했거나 재판한 사건은 못한단 말이에요. 채척이 되도록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채척의 효과 당연히 배제가 됩니다. 당연 배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이런 거 가볍게 넘어가고 어디가 문제가 많이 나왔냐 하면 17조 7호 문제예요. 282페이지. 자, 요거 5호, 7호 여기다 별표 한 두세 개 해놓으세요.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다 나와요.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법관이 전심재판에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는 채척이 되는데 사건에 관하여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는 채척된다고 규정돼 놨거든요. 이때 사건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당해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건에 공범 사건에 관여한 것은 채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심이란 말이 신급 이전이 있을 때 1심이 있으면 1심에는 전심이라는 게 없죠. 2심에 와야 전심이 1심이 있잖아요. 그죠? 3심 가면 전심이 2심, 1심이 있어요. 요번에 대법원장이 그 안동 어디야 고법 하다가 바로 대법원 올라갔잖아요. 그죠? 고법원장 하다가. 그래서 2심 고법원장 하다가 바로 대법원 올라가서 자기가 심판했던 사건을 자기가 다시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 요렇게 된 경우, 이렇게 신급 이전이 있는 경우에 1심한 판사가 2심에 못 나오게 막는 거, 이게 채척이 된다는 거죠. 또는 1심, 2심에서 나왔던 판사가 3심에 못 나오게 막는 게 이제 이게 되는데, 그러면 전심이란 말은 상소에 의해서 신급 이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소에 신급 이전이 있는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요 1심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하려고 만든 즉심이나 약식 있잖아요. 즉심이나 약식을 내린 판사가 억울하다 그래서 피고인이 억울하다 정세팔 청구해서 1심에 나오면 이게 채척이 되느냐 이건데 안 돼요. 왜냐하면 즉심이나 약식은 전체적으로 똑같은 1심이고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상소가 아니죠. 근데 즉심이나 약식한 판사가 2심에 나오면 이건 신급 이전이 있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전심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전심의 기초를 닦아준 게 있습니다. 기초를 닦아줘가지고 기초가 1심 판결의 내용을 형성했을 때에는 이 판사가 기초를 닦아둔 판사가 그 재판에 항소심에 나오면 전심 재판에 기초되는 조심에 관여한 데에 대해서 채택이 되는데, 그러려면 전심 재판의 내용을 형성해야 됩니다. 기초를 닦아줬다고 하려면. 그래서 주로 증거로 사용된 경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관여한 때란 말은 또 모든 관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유죄 무죄 판단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때를 말합니다. 즉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내부적 성립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걸 판단을 한 사람이 또 관여한 것을 금지해요. 이런 것들이 해석상 조금 깊은 거고 자 하나씩 해보죠. 전심재판의 의 봐보죠.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 전심재판의 의 전심이라 상소에 불복이 신청된 재판을 말한다. 줄쳐놓고요. 그래서 2심에서 1심, 3심에서 2심, 1심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두세 개 놓으세요. 이런 것들이 문제화가 돼요. 전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기에 우리 책에는 가로 동그라미 가로 돼 있죠. 재심 청구 대상인 확정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 청구를 심리하는 경우 이건 동일합니다. 이걸 왜 이해를 금방 못하느냐면 초보 단계에서는 재심이 뭔지가 머릿속에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렵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심 판결이 나고 7일에 항소를 하면 확정이 안 되고요. 2심 항소심이 계속되죠. 근데 항소를 안 하면 확정되죠. 그죠? 그러면 재판 이제 집행하러 가야 되고 2심도 마찬가지죠. 7일 안에 상고를 하면 계속 재판하는데 상고를 안 하면 확정되고요. 3심 재판은 선고하는 순간 확정되는데 재심은 2심, 3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확정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게 재심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재심은 1심에서 하는 거고요.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은 2심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재심이라는 걸 아시고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부인이 A 판사한테서 이제 무기징역을 받아서 상소를 안 하고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는데 이게 실제 죽인 사람은 부인이 아니고 부인의 애인이 정부라 그러지. 정부가 남편을 죽이고 부인이 이제 누명을 뒤집었었어요. 그거를 나중에 밝히잖아요. 이 애인이 뭐 자수를 해가지고 그러면 요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 확정된 무기징역 재판을 다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재심이에요. 재심. 그러면 처음에 누명을 쓴 이 부인한테 A 판사 무기징역 내린 A 판사가 이 재심 과정에 또 나오면 죄책이 되느냐 이건데 신급 이전이 없죠. 재심은 그 판결 법원에서 또 가서 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책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본 요거죠. 재심 청구 대상 확정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그 재심 청구를 심리하는 경우 동의를 신급 내고 상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습니다. 자, 똑같은 게 여기 또 있죠. 파기환송 전에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에 재판에 관여한 경우, 이것도 파기환송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잘 모르는데 2심에서 마찬가지 B 판사가 이제 그 부인을 남편을 살해했다고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해서 재판 계류 도중에 상고심이 이 부인이 남편을 살해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에서 내려보내요. 파기환송에서 내려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 파기환송심에서 이 애인이 남편을 살해한 것이 밝혀졌다면 이때 B 판사가 이 파기환송심에 또 관여하면 채택이 되나 이건데 이렇게 해서 원래 제대로 되돌아왔죠, 그죠? 되돌아왔기 때문에 역시 신급 인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아요. 이게 요거죠. 파기환송 전에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에 재판에 관여한 경우 역시 채택되지 않고, 그 다음에 C 우리 책에는 따로 돼 있는 거 판결 정정 신청 대상인 상고심에 관여한 법관이 그 판결 정정 신청을 심리하는 경우인데 뭐 2심에서도 있지만 3심의 규정이 있어요. 노역장 유치를 판사가 이제 1,000일을 벌금 안 내서 노역장 유치한 것을 산입을 해야 될 거를 100일만 공을 하나 못 붙였어. 1,000일을 노역장 유치된 걸로 쳐줘야 되는데 이걸 잘못 썼단 말이야. 그러면 10일 안에 요 판결문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영자를 한번 잘못 붙인 그 판사가 또 나와도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데 괜찮죠. 돈을 실컷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채택 안 된다는 게 마지막 요거 판결 정정 신청 대상인 상고심 관여한 법관이 그 판결 정정 신청 사건을 또 심리하는 경우 채택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P도 별표해 놓고요. 약식 명령과 즉계심판과 정세판의 경우에는 상소가 아니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때린 D 판사가 1심에 나오더라도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심에 나오면 그때는 채택된다 그랬죠. 그죠? D 판사가. 자, 그 다음에 관여의 의미를 보죠. 관여라는 것은 또 줄 쭉 치세요. 전심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때를 의미한다.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때. 이 내부적 성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요거는 저 뒤에 또 재판에 가면 다시 나와요. 재판 쪽에. 무슨 말인지 그림을 한번 보죠. 1심 공판 절차가 세 절차로 나눠진단 말이야. 오픈 세리머니는 모두 절차, 본 게임인 사심리, 여기 범죄 사실이죠. 절도 사실, 폭행 사실 이런 게 있나 없나. 사심리 절차, 판결 선고 절차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사심리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증거 조사입니다. 증인 신문하고 현장에서 뭐 CCTV 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고인 신문하죠. 그리고 끝나면 이제 변론 종결하는데 요 사심리를 한 판사가 단독 판사 같으면 판결문 작성할 때 합의부 재판부 같으면 판결문을 아직 안 썼더라도 합의한 때에 내부적으로 성립해요. 내부 성립하는데 즉 판결문 작성이나 합의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심리한 그 판사가 해야 됩니다. 증인신문하고 피고인신문하고 그 판사가 해야 되고 요것만큼만은 둘이 해야 돼요. 같은 사람이 해야 돼요. 사심리하고 내부적 성립을 한 사람이. 그래서 그 외에는 다 내부적 성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선고하면 이제 외부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부적 성립하고 외부적 성립을 구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1심에서 내부적 성립을 한 판사가 2심의 내부적 성립을 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게 채택이에요. 채택. 그러면 모두 절차에서 오픈 세레머니하고 뭐 이런 것 피고인 성명 묻고 뭐 진술 거부 고지하고 요 판사가 2심에 나오면 채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판결을 1심에 이렇게 해놓은 것을 이 1심 판사가 해놓은 것을 2심에서 이렇게 참 내부적으로 이렇게 판사가 2심에 나가서 판결을 선고하는 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죠? 그리고 판결을 선고하고 내부적 성립하고 내부 성립을 같은 판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적 성립을 해놓고 판결문을 써놓고 합의해놓고 판사가 갈리잖아요. 경질이 되면 새 판사가 기존에 해놓은 그 판결문 작성이나 합의를 따라서 그대로 선고해도 됩니다. 관계 없어요. 자, 그래서 관여란 말은 전심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때를 관여라고 말한다. 자, 그래서 거기도 별표 한 2성 해놓고요. 따라서 요 부분 말이야. 별표 2성 해놓고 따라서 재판의 선고에만 관여하거나 외부적 성립에 관여했죠. 사실조사나 증거조사는 하지 않고 공판기를 연기하는 재판에만 관여했거나 공판에 관여해서는 판결 선고 전에 그게 합의라는 거죠. 합의 전에 경질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확인한 판례가 위에 283페이지 있고요. 자, 노랗게 된 부분을 줄을 쳐서 빨리 요약해.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재판 절차에 항소심에 관여한 때는 채택 원인이 되지만 그 정재판 절차에 항소심에 공판에 관여한 바 있어도 후에 경질되어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판결이지만 판결 선고가 아니고 합의나 판결 작성을 말하는 겁니다.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는 채택된다고 관여한다고 할 수 없다. 없다에 동감해놓고 없다. 그 다음에 전세판에 기초되는 조치협력 관여한 때 여기도 이제 항상 2심, 3심을 진절합니다. 전심인 1심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1심을 거의 기초를 놔줬어요. 토대를 만들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기초되는 조심령 뒷판사가 항소심에 나오면 전심재판에 기초되는 조심령 관여해서 채택이 됩니다. 근데 요 기초가 요 전심의 내용을 형성해야 됩니다. 증거로 사용된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전심을 한 거하고 똑같은 정도의 관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한번 봐보죠. 해당되는 경우부터 볼까요? 별표 한두 개 놓고 뭐 요거는 그렇게 많이 문제는 안 되는데 수탁 판사로 증거 조사를 하거나 증거 보전 절차에 관여하거나 길전시현 신문에 관여한 경우에는 채척돼야 됩니다. 채척돼야 돼요. 그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별표 놓고요. 아, 참 요거 다만 특이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증거 보전 절차에 전심을 한 법과는 이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특이한 판례가 있어요. 판례 박스에서 다시 볼게요. 이 이상한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그 해당되지 않는 경우 봐볼까요?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 안 했죠. 구속할 필요가 있나 없나, 도망할 염려가 있나 없나, 범죄 혐의가 확실하나 안 하나 그런 것만 판단했습니다. 똑같죠. 구속 적부심사에 관여했거나 보석허가 결정에 관여한 법관 인신구속 여부만 담당했지 이 사람의 이 구속영장 발부나 구속적부심사의 판단이나 보석허가 결정이 전심의 유죄 무죄에 영향을 안 미쳐요. 안 미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중에 중요한 판례가 두 번째 판례입니다. 판례 박스에 거기 별표 한 4개쯤 하나 4개 놓고 옆에다 써놓으세요. 희한한 판례라고 써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판례입니다. 희한이라고 해야 되나? 희한한이라고 해야 되나? 희한한 판례. 이상해요. 논리가 전혀 없어요. 공소제기 전에 검사에 청구하여 증인신문한 법관, 즉 그 증거 보전으로서 증인신문한 법관입니다. 증거 보전으로서 증인신문 법관은 17조 7호에 집력 관여 법관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다고.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전혀 설명 안 돼요. 근데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아주 특이한 판례라서. 자,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이런가 모르겠어요. 선거법을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지금 없지 싶은데 이게 왜 문제가 생겼냐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관위 위원장이 늘 있는 게 아니고 상설직이 아니고 임시적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임시직이라서 선거 때가 되면 그 현직 판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돼요. 가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거법 위반, 즉 공선법 위반이죠. 공선법 위반 범죄 행위를 검사한테 고발을 한 거야. 고발해서 검사 기소하면 이때 판사가 원대 복귀해요. 법관으로. 이 판사가. 그래서 자기가 고발한 사건을 자기가 재판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원대 복귀하니까. 근데 요즘은 막 이게 선관위가 상설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옛날 판례예요. 옛날 1990년대 판례단 말이야. 그때 그 판사가 이게 깊이 사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판사가 검사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판사가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서 한 게 아니다. 일단 아니고 또 법관으로 재판한 게 아니기 때문에 17조 6호인 법관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그에 해당하지 않고 17조 7호인 법관이 전재판에 기소되는 조세심에 관여한 때 그게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척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나온 판례가 이거죠. 선거관리위원장은 뭐 규정이 쭉 보니까 사법경찰관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되지 않고 뭐 등등등 해서 법관의 사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즉 17조 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없다 동감해 놓고요. 또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방지 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고 형사 피고 사건의 항소심 재판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그 사건에 기초되는 조직의 관여한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없다 또 해놓고 또 둘 다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깊이 보죠. 깊이. 뭐 그렇게 뭐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봐둬야 돼요. 요즘에 뭐 나오는 데가 딱 기출된 데서 거의 뺏겨 나오기 때문에 정형화돼 있어 문제가. 자, 의의를 봐보죠. 깊이라 법관이 재척 사유가 있거나 재척 사유가 있어 채척돼야 되는데 채척이 안 되고 있거나 또는 불공평한 재판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당사의 신청에 의한 재판에 의하여 직무집으로 배제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서 자동적으로 빠지는 건 재척이고요. 요 깊이는 신청에서 먼저 빠지는 건데 이게 절차 지연책으로 악용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깊이 신청 안 한 피고는 거의 없어요. 이번에 뭐 최순실 사건, 박근혜 사건 다 깊이 신청 다 하죠. 다 하기 때문에 그 받아주면 재판이 진행 안 되니까 받아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단 한 건도 없다시피 깊이 신청을 받아주는 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채척하고 비교하면 채척 사유는 유형적으로 제한돼 있잖아. 깊이 사유는 비유형적으로 제한돼 있지 않다. 그다음에 깊이 효과는 당 신청에서 법원의 결정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점이 채척하고 다릅니다. 자, 잘 안 나올 텐데 그렇다니 안 나오죠. 이게 영화 그 부러진 화살에서 나오는 건데요. 재판부 깊이 신청합니다. 뭐 한쪽 편만 판사 편만 들고 있으니까. 자, 깊이 원인 채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관의 불공평한 재판을 염려가 할 때인데 뭐 거기에 책에 보면 해당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별표 하나 좀 해놓은데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만 별표해놓으세요. 심리 중 유죄를 예단하는 법률을 판단할 때. 우리 책은 2로 돼 있죠. 심리 중 유죄를 예단하는 법률을 판단할 때. 이게 아마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서 판사가 이미 유죄를 예단 미리 판단하는 말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 외에는 거의 안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히 이제 대표적인 디귿이에요. 디귿. 저거 D죠. 우리 책에는. C구나. C. 증인신문 상황의 제출 명령, 증인신문의 제지 등 소송 지휘권 행사. 증인신문하는데 증인신문 하지 말라고 제안하면 그 제안받은 사람이 억울하죠. 항상. 억울하니까 항상 기피 신청을 한단 말이야. 왜 저쪽 편만 드느냐고. 왜 이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달라는데 왜 신청 안 해주느냐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기피를 하니까. 그래서 소송 지휘권의 행사를 이유로 기피 신청하는 것은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판례. 요게 왜 부러진 화살에서 이게 문제가 됐느냐, 왜 기피 신청을 하게 됐느냐 하니까 내가 김명우 교수 사건 이야기했잖아요. 김명우 교수가 박 부장 판사를 만나서 왜 재판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따지다가 이제 석궁을 쏜 건데, 김명우 교수는 뭐 죽이려고 쏜 게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뭐 조준 사격한 게 아니고 들고 가서 이제 활 들고 간 거는 위험용으로 들고 갔다 그러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게 했죠. 왜 판사한테 가서 말로 가서 따지고 싶으면 말로 가서 따지지 석궁을 들고 갔냐. 뭐 심정은 이해가죠. 쏴 죽이고 싶으니까. 그건 잘못된 건데, 일단 김명우 교수 주장하기를 석궁은 그 살상용이 아니고, 살상용 석궁은 뾰족하대요. 뾰족하게 했는데 그걸 들고 간 게 아니고 연sob용 석궁을 들고 갔다. 그래서 끝이 뭉뚱하다. 뭉뚱해서 사람 이렇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쏴서 튕겨져 나왔기 때문에 부러져 있다 그러는데 법정의 증거로 나온 거는 뾰족한 화살이고요, 안 부러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피해자인 박 부장 판사가 주장하듯이 만약에 뚫렸다면 피가 묻어 있을 텐데 이거는 피도 묻어 있지 않았어. 그리고 더 웃긴 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양복 입고 셔츠 입고 속옷 티 입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석궁이 뚫겨 나갔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양복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피가 묻어 있어요.
속옷 그 메리아스인가 그게도 구멍이 뚫려지고 피가 묻어있는데 이 뭐야 요 와이셔츠는 멀쩡한 거야. 구멍도 없고 피도 없어. 그럼 도대체 옷을 뭐 공중에 긋고 다녔다는 거야?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라는 소리를 하고 저기서 뭐 깊이 신청한다고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갔냐? 부장판사 박봉수였구나. 자, 요거 깊이 사유 봐봐요. 깊이 사유인 불공정한 재판을 염려가 있는다라 하면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별표놓으세요. 통상인의 판단,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데 객관적, 주관적으로 쏘게요. 주관적 사정이 아니고 객관 사정. 요거 별표놓으세요. 이런 게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객관적 사정이 있는데 누가 봐도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볼 때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피 신청의 이제 요건과 절차를 봐보죠. 기피 신청의 요건 절차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신청권자는 검사, 피고인 둘 다입니다. 기피 신청은 검사도 신청해요. 피고인도 신청하고 변호인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명시하는 의사에 반하지 않은 때는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다음 기피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수는 없죠. 종국 판결 선고 후에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신청 대상은 개개의 법관입니다. 재판부 자체에 대한 기피 신청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화가 많이 되는 게 기피 신청 방법이에요. 기피 신청 관할 별표 한 3개 하나. 이게 기피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됩니다. 기피 신청의 방법, 기피 신청 관할. 기피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 말로 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근데 합의 법원의 법관의 기피는 그 법관 소속 합의 법원 합의부에 신청하고요. 나머지 수명법관, 수탁판사, 단독판사, 재판부에 대한 기피는 당의 법관한테 신청합니다. 요거 아주 문제화가 많이 돼요. 기피에서 가장 문제화가 많이 됩니다. 합의 법원의 기피는 법원에, 그 외에는 법관한테. 합의 법원, 법관한테만 합의부 소속 법원에 하고 그 외에는 개개 법관한테 기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피 사유는 신청할 때 3일 이내 서면으로 소명해야 돼요. 3일 동그라미 서면 동그라미 소명 동그라미 해서 소명 동그라미 해놓고 그 소명 옆에다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피보신 부상준 써놓으세요. 피보신 부상준 무슨 말인지 몰라도 피보신 부상준 소명 사유입니다. 피보신 부상준 두 문자를 따서 그렇게 외워둬 봐요. 정리 차원에서. 그 다음에 기피 사건의 재판 간이 기각 결정이 있어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거나 관할 규정이 위반된 때는 심리 안 하고 그냥 기각해 버립니다. 대체로 다 여기에 해당해요. 다들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다들 기피 신청합니다. 그다음에 이유 없다. 참 요거 중요하네. 요 간이 기각 결정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으나 통상의 즉시 항고로 달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요. 별표 3개 놓으세요. 별표 3개. 저 뒤에 가면 모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다시 볼게요. 원래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데 요 즉시 항고만큼만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걸 받아줘 버리면 받아줘서 즉시 항고를 해서 받아주면 재판이 집행정지 되니까 그 기피 신청 기각이라는 재판이 집행정지 되니까 기피 신청이 그대로 된 게 되죠. 그러면 소송 절차를 진행을 정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연 목적이 달성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 재판의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 안 한 거죠. 형사소송에서 딱 2개 있어요.
즉시한 거는 되면서 즉시한 거하고 갖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는 거 딱 두 개 있습니다. 뒤에 꼭 가서 정리할게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별표 한 서너 개 해놔라. 요거 문제 많이 나왔어요. 간이계 결정은 즉시한 것이다. 통사의 즉시한 거는 달리 재판의 집행을 정지한 효력까지는 없다. 자, 그다음에 기피 당한 법관의 처리 스스로 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피 신청 사건에 관한 기피 신청은 당해 법관에 하지만 그 판단은 합의부가 합니다. 합의부 소속이 합의부 관할이었죠. 합의부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줄쳐놓고요. 기피 당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하지만 합의를 구성하지 못한 때는 이제 그럴 수 직권상급법원이 하겠죠. 그 다음에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되고요. 재판 진행, 기피 신청을 하면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됩니다. 요 정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아요. 산입이 되지 않아요. 구속 기간에 산입 여부 그것도 써놔야 되겠다. 나중에 저기 잡에서 봤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법원의 결정. 법원의 결정 두 개가 있죠. 기각 결정하고 이제 인용 결정, 받아들인 결정 두 개가 있는데 기피 신청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는 기각 결정. 여기는 이제 즉시한 거 할 수 있고 여기는 그 집행적 효력이 있습니다. 집행적 효력이 없는 거는 간이 기각 결정, 재판 지연 목적으로 하는 간이 기각 결정이고 그 기피 신청 이유가 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결정을 인용이라고 그래. 인용 받아들인단 말이죠. 인용 결정. 여기에 대해서는 또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항고할 수 없어요. 요거 별표 놓으세요. 이제 쭉 나옵니다.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아하.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찾으러 가보자.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항고에 나올래요. 635페이지하고 연결해 놓으세요. 나중에 갈게요. 계속 나오게 됩니다.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 635. 그 다음에 기피 효과, 직무집행에서 탈퇴한다. 이 위반한 경우는 뭐 상소에 의된다 이런 거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회피 법관이 스스로 피하는 절차로 그랬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뒤에 넘기면 그 법원 사무관 등에 대한 제적 기피 회피가 있어요. 요게 오히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별표 한두 개 해놓고요. 법원 사무관. 옛날에는 서기라 그랬죠. 법원 서기. 법원 서기는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록을 이 사람이 하니까 판사들이 있으면 판사 그 밑에 앉아서 이렇게 그 재판을 기록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러면 가해자가 이제 사기꾼이라고, 다단계 사기범인데 이 새끼가 말하면 피해자인 법원 서기가 제대로 받아 쓰겠어요? 이런 개새끼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해서 있다를 없다, 없다를 있다로 막 바꿔 쓰겠죠. 그래서 못 나오게 막습니다. 법관의 제적 회피에 관한 규정은 17조 7호 전세판의 관여의 규정 외에는 법원 사무관 등과 통역인에게 준용합니다. 통역인. 이 사람이 통역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통역을 써. 사기구미 하는 말을 다 저런 조선족 새끼 이러면서 다 거짓말로 있다를 없다, 없다를 있다로 바꿀 거란 말이야. 통역인에도 준용해요. 근데 왜 17조 7호는 빠지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 기록만 하고 통역만 할 뿐이니까 전세판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17조 7호는 빠집니다. 그 다음에 법원 사무관 통역은 기피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 간획계 결정은 소속 법관이 하고요. 이런 것도 봐두세요. 법원이 한다. 소속 법원이 하지만 간획계약은 소속 법관이 한다. 요 판례 별표 한 3개 넣어서 그 밑에 판례. 이거 시험에 문제 많이 되는 거네요.
이 통역인이 있는데 통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조선족인 것 같아요. 조선족이고, 그러니까 우리 국어를 할 줄 알죠. 그다음에 이게 피해자던가인데 피해자가 아마 한족 같아요. 중국 한족이고 둘이 사실혼 관계에서 사실혼 관계. 여기 이제 증인이죠, 증인. 증인 피해자니까 증인과 사실혼 관계 있는데 법관이 피해자나 피고인하고 혼인한 상태 배우자라면 법관이 법률상 배우자라면 채택이 되죠. 피해자나 피고인의 그 배우자라면 그죠. 그래서 통역인이 그 증인과 이제 통역인을 법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니까 통역인이 증인이 됐거나 통역인하고 이 피해자하고 배우자라면 채택이 되는데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하죠. 그래서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은 안 들어가니까 일단 통역인이 그 배우자라는 이유로 채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역인이 그 증언을 했어요. 자기가 증언을 하고 증언해놓고는 또 이 다른 피해자의 증언을 통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채택이 되죠, 그죠? 채택. 왜냐하면 법관이 증언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통역인이 사건에 관해 증인으로 증언한 때는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채택 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죠. 이거는 채택이 돼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 정한 친족이라 할 수 없어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채택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수리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해서 채택되지는 않지만 증언했으면 통역인은 채택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채택 기피 끝냈고요. 검사는 그냥 다 넘어가라 그랬죠. 경찰 시험에 검사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매일 하루에 한 건씩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수사권 그 조정 때문에. 그래서 이거 4개 만약 경찰 시험에 4개 되면 공격에 빌미를 주게 돼요. 그래서 안 건드립니다. 안 건드리니까 뭐 읽어보더라도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한 번만 읽어보시고 넘어가죠. 그리고 어딘가 뭐 많이 쓰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구급시험, 7급시험에도 잘 안 나오니까요. 근데 형사법에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291페이지에 검사는 그 공소권의 주체로서 객관 의무가 있다라는 것. 검사의 객관 의무 찾아서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요거 검사의 객관 의무. 검사는 민사소송의 원고처럼 피고인을 공격하는 입장이지만 민사소송의 원고는 다른 점은 검사는 피고인을 위해서 소송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이 범죄를 처벌하자는 입장보다는 실체 진실을 밝히자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 분리를 불문하고 수사 활동과 소송 활동을 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검사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해야 되고 피고인은 무죄를 구하는 변론도 할 수 있고요. 피고인 이익을 위한 상소 재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에서 재심권을 잃어버리면 검사가 피고인을 위해서 재심을 신청해 줄 수도 있고 상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봐두고 쉬었다가 피고인 중요한 피고인 보십시다. 피고인.